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이 뭔가가 집권 여당 쪽에서 뭔가 잘못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좀 되고요.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 영반장입니다. 자, 12월을 맞아서 제가 이제 개편을 좀 했는데 지난 방송에 투자 컨설팅을 새롭게 좀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기존 방송보다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투자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을 보시면 1강 한국은행의 집값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죠? 과연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당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관련해서 오랜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영님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에서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홍반장의 경제설. 자, 1강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서 이 재초안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이 정말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의 최대 50%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인데요. 2006년도 도입 후 두 차례 유예됐다가 2018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 집값이 정말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손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집값이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닌데 왜 손을 보는지 저는 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인당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50% 초과해서 3천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대폭 8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그리고 부과일 기간도 보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그리고 장기 보유 감면 20년 이상 사면 70% 그리고 15년 이상 하면 60% 10년 이상 하면 50% 하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얼마 돼서 2.1억에서 얼마나 주냐 하면 1.4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재건축하는데 관련 재건축 조합원들은 혜택을 이만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부과 대상이 실제로부터 한 7곳 정도 둔다. 그리고 전국의 44곳의 초과 부담금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 이익금 부담금 면제 단지 지금 보시면 서울부터 해서 수도권 이렇게 지방 이렇게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기존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집값이 싼 곳은 그죠? 혜택이 그만큼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재건축하는 데를 활성화돼서 많이 했다 칩시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방이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단지가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더 많이 짓게 된다. 그러면 이 미분양이 더 크게 늘어나겠죠. 과연 이게 재건축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의 입장에 좋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 이 정책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경미 지방에다가만 많이 짓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여기에 함께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전국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 분당, 일산, 평촌, 삼봉, 중동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개포,
목동, 중계, 상계,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수도권 지역과 그죠? 강남 일부, 목동, 그다음에 강북은 쪽에 이제 중계, 상대, 그다음에 대전, 둔산, 분산, 해운대 요렇게 있자. 노후개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대상은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자, 여기서 또 보면 과연 지금 뭐 서울 쪽 수도권 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 쪽 같은 경우 역시 미분양 문제가 좀 되면서 공교롭게 딱 보면 개포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총선을 봤을 때 여당 쪽보다는 야당 쪽이 좀 강세인 지역구. 그죠? 물론 해운대는 아니지만, 그죠? 해운대는 아니지만 그쪽에 강세인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따라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낼 수 있는 밑바탕은 마련됐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자, 집방 관련 12층에서 15층 중층 단지들 포함된 일부 지역, 일부 사업성에서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 특별법 제정만으로 단기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 주거지 기능과 강역교통 기반시설과 연계한 특례 적용 기준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한 지역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죠? 정말 출퇴근할 때는 뭐 일산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음입니다. 죽음. 이거 뭐 아침 6시 출발해도 차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과연 지금 12층에서 15층을 이걸 증축하면 뭐 최소한 30층에서 40층을 짓겠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교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과 연계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다. 가격이 오르기가. 이렇듯 재초안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탄력을 붙였지만 이 실거래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상념인에 묶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거주 의무 패키지 관련 부분들이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다. 근데 보면 실거래 의무 폐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찬성안이 있고 반대할 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주택자 취득세 이거는 솔직히 또 부자 감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지금 부자들은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걸 안 사고 서민들만 사서 어떻게 보면 이 서민들에게 이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하나 저는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낮추는지 올리는지 저는 지금 정부는 도대체가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답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당의 입자로 일단은 반대로 무산이 돼서 이유가 뭐냐면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자본 M&A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기훈님 갑자기 이민 가고 싶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 1가구 1주택자가 간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초과한수법이 수도권 주요 실거주 의무단지 요 법 생겼을 때 보면 2021년 12월 19일 이후에 분양한 이 업체하고 이런 쪽이 보면 자 2024년 서울 강동구, 하남시 강동구, 은평구, 그다음에 강동구, 강명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런 업체들은 지금 입주를 하는데 뭐 제가 예시를 보니까 특히 여기 강명 쪽에 사시는 분들이 사신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입주가 이제 내년 6월에 입주인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된다면 이거 이 가구가 되면서 나는 세금 폭탄 맞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정부 말만 믿고 샀는데 이렇게 지금 예시를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나오는 업체들 보면 지금 다 거의 아파트가 10억 전후라든지 아니면 10억 이상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84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일반 업체가 솔직히 입주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연처 공언한 이 실거주 의무 폐지는
결국 폐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을 믿고 살 시효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대책을 앞서 미분양 완판에 성공한 건설사가 최종 승자라는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대대적인 미분양 털기 나섰다. 자, 서울에 준한 경기 강명시의 1.3 대책 발표 직전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두 곳 청약해봤는데 모두 미달이 됐어요. 근데 정부 대책을 앞서 홍보한 덕분에 얼마 뒤 모두 미분양 아파트가 완판에 성공했고 단군 이래 재건축 최대 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 파크 레온도 무순위 청약에 4만 명이 몰리면서 대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어쨌든 정부 구조를 보면 여당과 야당을 보면 야당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어떤 공헌을 하더라도 솔직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부 말만 믿고 이런 분들은 특히나 제 방송을 열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열심히 해드리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집값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번 꼭 체크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의 실거주 의무 폐지. 자, 자금 사정이 부족해서 실소유자 일반적으로 입주 때 전세를 줘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실거주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법 위반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LH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된다. 자, 이러면서 야당의 주장대로 이게 폐지가 되면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익 창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선량한 실수요자 법의 사각지대로 투기꾼으로 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장에서 벌써 신축 아파트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어쨌든 지금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줘야 되는데 실거주 폐지가 되면 직접 살아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앞서 얘기했다. 차라리 전세 내주고 내 벌금 받겠다. 차라리 이렇게 법을 이용하는 기회를 내는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사람 자체가 말이 안 되니 어쨌든 국회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이 실질 입주 저는 과연 얼마나 비중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신축으로 이사를 간다. 일반적으로는 이 아파트를 팔고 간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상적인 투기꾼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감안하고 다 가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설사는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미분양 다 털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이 내발산동의 삼익더 랩소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용 면적이 44제곱미터. 근데 분양가가 10억 5천에서 11억을 말도 안 되는 분양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근처 보면 아마 그 내발산 우장산 힐스테이트 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11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4평형은 지난 9월에 8억 7,5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러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뭐 우리 할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걸 다 개인들이 사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의 이런 생각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거. 자, 먼저 보시면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개포동 자체가 강남이지 않습니까? 94제곱미터 기준 시가가 37억. 근데 4번에 유치할 끝에 14억에 떨어졌어요. 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16월 돼도 시세보다가 7억이 더 싼 상황인데도 집이 시세대로만 팔리면 대출금 9억을 갖고도 남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매를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뜯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이렇게 비싼 아파트 하면 부자들이 사는데 부자들은 지금 아파트를 안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값이 너무 미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난달에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만 281건,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최대치로 전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급증했고요. 여기 인천과 경기를 포함 수도권 지역 아파트 경매 역시 2배로 늘었다. 2배로 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3%대로 2006년 이후 두 번째 낮은 수수로 기록했다. 회전율이 5%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와 올해뿐이었는데, 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둘의 운하, 그다음 매수매도 희망장 거리망 간극이 벌어지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사항이 발견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플러스를 보고 싶은 건,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의 아파트 대책, 부동산 대책 있지 않습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부동산 프로젝팅 파이낸스 EPF는 지금 보시는 대로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가 뛰면서 PF 연체율이 6.92%. 지금 뭡니까? 내간을 여전히 우리는 보유 중에 있다. 자, 여기에 올해 들어 부동산 시행 급냉하면서 지난 10월 말까지 이미 총 12곳에 부도를 냈고요. 건설사들이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1곳, 부산 1곳, 충남, 전남, 경북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이제 13번째가 부도체입니다. 남명건설이라고, 창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는 한 2, 3위 정도 하는 쪽 업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85위 정도 합니다. 근데 장기 미해수 공사 대금으로 유동성 위를 걷다가 원자재값 올라 공사비 급등에 따라서 이 도미노 부도를 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출산 관련 보고서를 낸 것으로 인구 문제가 거시 경쟁에 미친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어떻습니까? 2050년에는 마이너스 항이 68%고 2060년에는 역성장이 81%나 된다. 자, 잠재 성장이 0.1% 늘려면 출산이 0.2면 더 늘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여기에 딜로이트가 지난해 46개월 MZ세대 23,000명을 설문조사하는 결과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생활비를 꼽았는데요. 이 생활요건 비율이 한국 MZ세대는 45%, 글로벌 평균보다 32%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높은데 생활비 자체도 높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한국은 특히 생활비 중에 뭐가 제일 부담이 되느냐? 자, 주거비 1차적으로 주거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자, 대한민국 의료비가 정말 낮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까지도 지금 부담이 가장 컸다. 여기에 주거비 압박을 받는 사람일수록 결혼이라든지 희망 자녀 수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제한수법이나 실거래 의무 폐지, 지금 이런 걸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이런 출산율과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이런 영향으로 지금 시세만 대로 팔려도 내가 돈을 버는데 오히려 경매가 4번 낙찰되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것이 특히 정치하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총선 쪽에 지금 다 총선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서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에 뭔가가 집권 여당 쪽에서 뭔가 잘못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좀 되고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나오는 대로 정말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내용들을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